인정 사정 없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동맹국이라도 또 FTA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외 없습니다. 피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현재 캐나다와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를 또 천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도 트럼프 관세의 태클, 또 관세 폭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상호 관세 부과일이 4월 2일, 이게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 경제, 우리의 협상이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죠.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뉴스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각으로는 처음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신임 내각 내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DC로 날아갔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과물도 가지고 왔거든요.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오늘 의회 연설에도 함께 언급이 됐던데 공동 개발 또 관세 비관세 어쨌든 실무 협의돼야 대한 카테고리는 좀 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방미 성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인철 소장부터 시작을 할까요? 전반적인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출발은 좀 늦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실무 협의는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아마 이제 안덕근 이 산자부 장관의 방미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 간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실무 협의를 좀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차원의 실무 협상팀이 좀 꾸려지게 되고요. 기업들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인데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이제 실무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5개 분야로 나눠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세 부분, 비관세 부분, 그리고 조선 부분, 에너지 부분,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실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인 공격이에요. 우리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철강, 의약품, 여기다 최근에는 목재, 가구까지. 네. 정말로 이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싱크대를 공격하더라고요, 이제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번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 창구가 마련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안 장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이 먼저 좋아할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군함이라든가 탱커라든가 세빙선과 같은 이런 미군이 이제 대량으로 주문할 경우 우리 훌륭한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즉시 이걸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미국은 땡큐라는 반응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건 사실은 LNG 프로젝트,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미 의회 연설에서도 강조가 됐습니다. 액화 전용 가스에 우리는 수입 확대를 통해서 약간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특히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 알래스카산 LNG 프로젝트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따로 맞습니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트럼프 EV 관세 전쟁이 지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마련된 실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덕구 산업부 장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밀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안 장관이 가서 세팅은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줄 것 줄, 나눌 것 받을 것 받을 뿐이야 좀 갔다 온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평가 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이제 제약이 많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내각의 집중적인 관심에서 어느 정도 또 벗어나 있는 이런 조건에서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국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초기 단계부터 먼저 눈에 뜨이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전화 위복처럼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네.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찬찬히 이번 성과를 좀 가시화해 나간다면 어쩌면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에게 기회 요소가 더 클 수도 있겠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안 장관이 더그 버검 내무장관인데 이게 겸직입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왜냐?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우리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 공동 개발한다, 가스 개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도 관련한 가스 개발한 관력도 급등을 했었고 이게 이제 참여를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좀 돌아오는 겁니까? 사실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그렇죠. 동시에 있는 네. 사안입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 북단 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무려 1,300km의 가스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 연결 가스관을 통해서 LNG로 전환한 이후 그렇죠. 아시아 시장이 주요 타겟이에요. 이런 프로젝트인데 초기 사업비만 450억 달러. 60조가 네. 넘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의도는 어쨌든 이제 이 동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 하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 구매를 전제로 해서 개발 단계부터 이제 사업에 들어와서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이시바 총리는 이미 하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연설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 발 앞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LNG를 좀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장점이고요. 또 이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뭐 LNG뿐만 아니라 선박, 터미널, 공급망과 같은 이런 이제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뭐 조선이랄까, 철강이랄까, 건설 등 단원 산업의 이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제 경제성입니다. 1970년대부터 사업을 반복하면서 성패가 좀 좌우됐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경제성 문제로 글로벌 이런 이제 에너지 기업들, 네. 엑선모빌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가 발을 뺐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LNG 개발 비용이라든가 운반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고 이게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북극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까지는 10년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특히나 이 가스관이 관통하는 이 위례에는 모두 이제 북극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나중에 환경단체로 인한 이제 어떤 소송 가능성도 제기될 소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특히 10년이라고 하면 트럼프 4년이고 이후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문제네요.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회에서 자기의 치적으로 이제 자랑한 만큼 한국, 일본 딱 그렇습니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협상 어떤 카드를 지렛대를 하나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왕 교수님, 네. 지금 5개 분야 보니까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이제 같이 참여하는 것 같고요. 조선은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이걸 그렇죠. 가지고 왔다 갔다.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관세, 비관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5개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협상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제 실무진이 꾸려졌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번 트럼프 정부와의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되치기 당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만 이걸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까지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래야죠. 초당적인 예. 거기에다가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 또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단체들 또 주요 인사들 예. 이런 것 같이 포괄하는 뭐 초당적을 넘어서 범국가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참 어려울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단지 통상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분야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중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8년 전에도 우리가 이제 뭐 8년 전도 겪어봤죠. 4년 전 네. 이제 미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책이 뭐 180도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봤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미국은 연방 정부의 결정, 대통령의 결정만이 아니라 주 정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주 정부의 이익이 결부가 돼야만 최종적으로 미국의 정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가 해왔던 노력을 통해서 주정부 또 기업들과의 직접 협력 시스템을 더욱더 심화 발전시켜서 네. 연방 정부 대통령의 변덕을 뛰어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칼끝이 우리나라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 것 정도는 철강, 알루미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면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가 시행이 됐다가 25%, 또 깎아준다고 하고 중국은 10%가 부과가 됐는데 아직 말은 없는데 중국이 또 맞보복을 하면 또 그렇죠. 맞보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이니까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흘러갑니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요. 이거는 정말 모르겠네요.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또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세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나라 중에서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고 중국의 경우도 또 별도가 됩니다. 중국이 대응하는 것도 캐나다, 멕시코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기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자신이 제창한 미국 우선주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달성하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 마약 문제 해결, 미중 경쟁에서 승리 이런 모든 과제들을 이 관세를 해결할 수 네.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속에서 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상수가 됐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8년 전이 아니죠. 2018년에 미중 전략 경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 미중 전략 경쟁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산업 발전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격렬한 추월 직전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추월을 격차를 늘린 효과가 있었거든요. 중국을 좀 잡아주면서.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국익을 증진한 게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다양한 변화 속에서 혼란이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회 요인을 열심히 살펴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초 소장님, 실은 오늘 의회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오지 않나 했는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마이웨이입니다. 양회하면서 뭐 5% 성장률 얘기하고 있고 또 맞보복도 했거든요. 그 10% 부과할 때 미국 농산물에. 그러면 이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중국은 지금 아예 왜 협상 테이블에 안 나가는 거죠? 이게 자신 있다 이건가요? 아마 트럼프 일기 행정부를 복귀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캠페인 당시에 중국에는 최대 60%예요. 네. 근데 지금 10 합쳐서 20%예요. 네. 근데 그 20%가 다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시절도 품목별로 15에서 30%니까 최대 중국산 반도체는 지금 50%의 관세를 네. 물면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4년간 일기에서 미중 간 싸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무승부입니다. 왜냐? 지금 일기에 약속했던 중국이 약속했던 투자를 약속했던 거에 거의 한 60% 내외로 실행을 했고요. 네, 안 사줬죠? 안 네, 사줬습니다. 미국 농산물. 실행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무역 적자는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표적의 최종 타겟은 사실 파이널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멕시코와 캐나다를 때린 것도 중국이
이 지금 이제 이 USMCA를 이제 해서 뭐 무역 악용하니까. 악용해서 네. 제3국을 네. 우회해서 지금 하는 것을 좀 때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이제 양회 이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관세를 또 10%또 얹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보면서 내심 먼저 시진핑이 중국으로 다른 국가들 다 그렇잖아요. 동맹국이 먼저 관세를 때리게 되면 네. 물밑으로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미 고위관자들을 접촉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그런 네. 시그널이 없다라는 데 대해서 조금 눈치 보기 서로 간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소식통에 따르면요, 왕 교수님, 네. 시진핑이 백악관에서 좀 전화 좀 해라고 하는 걸 거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아, 시간은 나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결국 두 수장이 만나야 되잖아요. 트럼프, 시진핑이 네. 언제 만납니까? 이거 만날 것 같지 않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겉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간에 거대한 이제 기싸움. 어떤 기싸움, 대결의 전조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네. 불안한데 양쪽 다 조심하는 게 또 눈에 많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관세 부분도 뭐 얘기했다가 뒤로 빠지는 것 같다가 뭐 이런 식의 좀 20% 정도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거고요. 그것도 네. 두 단계로 했고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사실은 똑같은 동일 대응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0대를 때렸다면 지금 중국이 보여준 거는 30대 정도 미만의 굉장히 절제된 계산된 대응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번에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 양보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좀 굉장히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가 바로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 한 번 있었죠. 그럼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계속해서 신경전, 어떤 물밑 대화라는 차원보다는 양쪽이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화가 실제 시작되기 이전에 좋은 협상력을 갖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네. 있다 이 생각이 되고요. 언제 만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면 과거 사례를 예. 봤을 때 상반기 안에 만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뭐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안 좋은 신호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고, 네. 다만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에는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주에서 에이펙 우리죠. 정상회담이 예. 열리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가 네. 노력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 정상이 참여를 해서 처음으로 중대한 미중 관계에 대한 절충을 할 때 경주에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경주 에이펙은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겠고요. 10월이죠. 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그 전에 미국과 중국의 삿바 싸움이 굉장히 거칠고 오래 장기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신호는 상반기 안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특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보일 정도로 계산된 대응을 하고 있는 데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양회도 하고 있고요. 리창 총재 업무보고에서 또 5% 경제성장도 제시하고 있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뭐 전기차라든가 첨단 산업에서는 자신 있다 뭐 이런 걸 표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 둘이 만나야 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그 만남이 결국에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제 캐나다 쪽 가보도록 할 텐데요. 캐나다가 이렇게 강경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무장관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깎아준다 만다 이런 얘기 있기는 하지만 멕시코는 계속 끝까지 좀 했잖아요. 캐나다는 바로 맞보복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트루도 총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예. 눈으로 이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55조 원 가량의 규모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성정상 만약 이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는 추가로 보복하겠다고 이제 좌시하지 언급한 않겠다고 상황이기 했죠. 때문에 네. 물밑 대화는 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데 1단계는 4일부터고요. 4일부터 30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먼저 관세 부과하고 2단계가 21일부터 추가로 한 125조 원 가량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데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찌르자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지지층, 공화당 강세 지역에 뭐 예를 든다면 플로리다산 오렌지가 밀집된 지역, 그다음에 테네시주에는 위스키라든가 우아해상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조금은 이제 이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고 예. 트리도 총리 역시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보복 조치를 유지하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관세뿐 아니라 미국처럼 비관세 장벽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건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제 한 달 유예해줬던 게 마약류 그리고 미륵국 단속이었는데 펜타닐을 문제 삼는다면 펜타닐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동맹국 간 이렇게 관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둘 다 내상을 입습니다. 네네. 캐나다 중앙은행도 지금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캐나다의 성장률이 약 3% 정도 그렇죠. 위축될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도 지금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캐나다, 멕시코에 워낙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연간으로 보니까 한 9천억 달러예요. 양국의 수입 의존도가.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조 원이 되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당장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강약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진실은 근데 뭡니까?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펜타닐 국경 넘어오는 거 캐나다 너네들이 안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 들어보면 캐나다가 막아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뭔가 하고는 있나요, 캐나다가? 일단 국경 수비대를 국경을 예. 강화를 감시하기 위해서 예. 사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예. 아니, 왜 웃으시죠? 네.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장정이 못 막아요. 예. 마약을 국경경비대가 어떻게 막습니까? 마약 밀반입이라는 게 암암리에 들어가는 건데 점조직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걸 국경경비대를 감시한다. 여기 지금 캐나다도 공조하기 위해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응 계획 마련했고요. 그래요? 멕시코는 마약 왕까지 전부 미국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그런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건 겉으로 명분은 마약이지만 네. 표면적으로는 제조업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 안 짓고 멕시코, 캐나다에 지었는데 더 이상 이런 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최대 시장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다면 그 공장 이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팔아라는 압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다급해졌기 때문에 물밑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